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4분기 참 심상치 않은 그런 구간이지 않나 걱정도 많이 되십니다. 2025년 경제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거시경제적으로 또 여러 자본시장과 자산시장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논리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이 거시경제 분야의 정말 정론이자 정말 최정상에 있는 전문가 허준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입니다.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님인데 대학원생처럼 보이셔가지고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대학원생으로 착각하시겠어요. 구독자 여러분께서 지금 막 굉장히 악플 쌓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네.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생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인기도 굉장히 좋으시고 뭐 인기는 없지는 않습니다. 인기는 없지 않다. 네, 이제부터 악플 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학기 수업이 이제 두 과목 네, 하시죠? 맞습니다. 네. 어떤 과목 지금 하십니까? 저는 이제 2학년 거시경제학이랑요, 네. 1학년 경제언론 거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거시경제학을 또 서강대에서 학생들 후학 양성도 하시고 또 워낙 분석 많이 하시고 최근에 방송에서도 많이 지금 거시경제 진단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제가 직접 초대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24년 이 하반기를 저는 이름하여 피벗의 시대다. 네. 이렇게 정의를 네,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매년 경제전망서 쓸 때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이는데 25년 경제전망서는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피벗의 시대라고 혹시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도 그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방향이 바뀐다라는 네. 건 사실은 전 세계 뭐 자산 시장,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피벗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고 굳이 하나 정도 더 뭐 제 생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올해 미국 대선이 어떻게 풀리는지도 조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벗만큼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그 정책이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실 통화 정책 이외의 정책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 대선 요즘 좀 주의 깊게 보고 사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거시경제를 워낙 오랫동안 연구해 오고 있고 또 거시경제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 하면서 거시경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거시경제에 관심이 많은 구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도 느끼시죠?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한편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가 한 3, 40년 만에 이렇게 고물가 구간을 지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어쨌든 금리가 고금리 구간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2010년대 생각해 보시면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생겨서 문제였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가 됐었는데 이런 고금리는 사실 저는 생각하기에 좀 이따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고금리 앞에 사실 저희가 이제 색깔의 대비가 되는 게 되게 원래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구간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 생각하면 코로나 그리고 금리 한 번에 100bp 확 내렸던 이런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금리 구간 이후에 다시 고금리가 아주 빠르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산 시장을 굉장히 흔드는 부분, 포지션을 조정하게 만드는 부분, 결국 이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최근에 일어났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금리 구간에서 고금리 구간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이 시점 결국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시 팩터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과 토론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게 좀 가슴이 좀 뜨겁습니다. 너무 저는 기대가 되고요. 그냥 여러 전문가들을 좀 이 자리에도 모시지만 예를 들면 뭐 인구학자다. 그러면 2024년까지는 고령 사회에서 25년부터는 뭐 초고령 사회로 바뀐다. 예를 들면 또 어떤 기술 전문가, 또 기술 경제학자 뭐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바뀌었고 이제 AI 시대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시대를 규명하는 게 자기 전문 분야의 논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저는 거시경제학자답게 금리로 시대를 구분하는 노력, 네. 예, 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제 이 질문제도 없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금리란 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금리란 뭐다?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사이에 서로 금전 관계를 하는 가격이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나. 사이에 그 서로 금전 관계를 하는? 맺게 되는 가격이 금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뭐 대출 금리가 뭘까? 그럼 내가 오늘 소득보다는 좀 더 많이 쓰고 싶어. 예를 들어 쓰는 게 뭐 집을 산다거나 주식을 한다거나 쓰고 싶어라고 하면 미래의 나로부터 사실 자금을 땡겨오는 게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출의 금리라는 건 뭐냐? 자금을 땡겨올 때 내가 얼마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느냐가 금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사이의 그냥 계약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교수님은? 저는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잖아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 맞습니다. 70억 인구에 맞습니다. 또 수천만 기업에 맞습니다. 수천만 정부의 네. 의사결정을 네. 오늘과 내일을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금리란 중력이다. 네. 아, 중력. 거시경제적으로 맞습니다. 중력이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그렇죠. 금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예. 아무도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저도 맞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벗의 시대가 네. 왔고요. 근데 9월 금리 인하가 네. 빅컷이었어요. 네, 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네.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으로 접근을 해보면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었다고 그렇죠.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빅컷일 줄 몰랐고요. 네. 사실 저는 되게 실력 없는 사람이 원래 실력도 없었지만 실력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고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나가서 워낙 이거는 베이비 컷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빅컷일 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나갖고 예, 미국의 연준에 근무하는 제 지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한국인이신데 그렇죠. 연락을 해서 여쭤봤더니 뭐라고 저한테 막 많이 설명을 하세요. 한 15분 동안 왜 네. 그랬는지 왜 그런 걸 하나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분도 그래 그걸 눈치채셨는지 마지막에 줌에서 예. 저한테 아, 사실 허 교수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왜 이거 빅컷을 했는지 나를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번 빅컷은 조금 의외의 빅컷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2022년으로 돌아가 보면 어쨌든 간에 중반부터 인플레이션 발생했는데 네. 연준이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대응이 늦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번 7월 FOMC부터 연준이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힌 것 같고 우리는 앞으로 노동시장이 쿨다운되는 속도에 좀 더 집중하고 혹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겠다고 방향 선회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이번에는 그와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이 튀어 올라갈 때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어떤 움직임으로써 저는 연준이 한번 크게 가져가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러면 시장이 조금 놀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하면 시장이 대부분 0.25라고 생각했는데 0.5를 하면 우리가 못 보는 걸 연준이 뭔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패닉으로 좀 갈 가능성도 있었지만 네. 최근의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패닉으로 가기에는 꽤 괜찮은 지표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험성 빅컷을 한번 하고 시작하는데 큰 부담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수님은? 왜 자꾸 저한테 질문? 아니, 농담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교수님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편하게 이렇게 하고 편하게 있는데 해주세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예. 저도 약간 비슷합니다. 저도 빅컷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이른바 베이비 스텝 룰이라고 하잖아요. 통화 정책 기조의 전환은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했을 때 테이퍼 텐트럼과 같은 그런 발작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룰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뭐 연준에서 인턴 근무하지 네, 않으셨습니까? 하셨지만 연준 의장 중에 제가 참 많은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이 좋아하는 그린스펀 예.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예. 연준 의장 5회나 하셨, 예, 20년 예, 하셨던 이분이 퇴직할 때 하셨던 말씀이 저는 사실은 각인돼 있거든요. 뭐라고 그러니까 하셨어요? 그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이 예. 제 몸으로 체화되어 있는 예. 그 하나의 룰은 예.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제 2000년대 들어 비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예.
B컷은 없다. 아, 그러니까 이게 통화 정책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에 해당돼요. 근데 그런 메커니즘을 깬 의사 결정이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네. 그렇지만 이유를 찾자면, 그러니까 그냥 이유를 네. 찾아보는 거야. 근데 이유를 찾자면 또 어떤 한쪽 사이드에서는 정치적인 해석도 있죠. 아, 그렇죠. 이 부분 혹시 저는 정치적인 해석을 삼가는 편이에요. 네. 그 의외로 정치적인 압력이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 작용되지 않도록 체계를 마련해 놓은 게 아닌가. 12명이 결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9명의 그 밖에 지역 연준 네. 총재들이 네. 배석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파월을 압력을 가했다. 아니면 뭐 뉴욕 연은 총재를 압력을 가해서 비컷 하라고 한다고 네. 이게 금리 인하가 정말 네. 작동이 될 네.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우선은 그 질문 굉장히 좋으신 교수님 질문이시고 네, 네. 저희끼리 너무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데 쟤네들끼리 다 하는 거 아니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교수님이 아마 우리 독자들이 매주 출연하시라고 막 할 것 같은데. 아유 뭐 감사하죠. 그러면.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우선은 연준 내 역학관계를 좀 볼 필요는 있다. 네, 거기서부터 네. 좀 시작하고 싶고요. 그거 좋습니다. 뭐하냐면 연준 의장 중에 조금 본인의 보이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19분의 1보다 큰 연준 의장들이 있고 있죠. 그리고 그게 유독 큰 연준 의장들이 있고 19분의 1에 가까운 연준 의장들이 그렇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린스펀 좀 컸죠. 버냉키 조금 그린스펀보다 크진 않았지만 네. 좀 더 컸고 옐런도 뭐 버냉키 정도였던 것 같고 제가 보면 파월은 그것보다는 연준 의장으로서의 1인으로서의 어떤 1인분은 저는 다른 의장들보다는 약간 약한 편이라고 약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꾸 저희가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다 보면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파월 의장이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에는 첫째 역학 구도가 그렇게 파월 의장의 역학 구도 한 명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히려 저는 이번에 얘기했던 미셸 보우먼이나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들도 사실 공화당 쪽에 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인 역학 구도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첫째 파월의 역학 구도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파워가 아주 크지는 않다. 네. 라고 보고 보우먼이나 그 월러 같은 사람들도 있다. 좀 공화당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안에서 정치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50bp 내린 게 누구한테 좋냐라고 생각하면 저희 해석은 다 카말라 해리슨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제가 한 달 두 달 전쯤에는 사실 저도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연준은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가장 정치적으로도 독립성이 높은 데고 여러 그런 데라고 생각해 보면 연준에서 그럴 리는 없어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네. 연준 의원들 개별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네. 이게 꼭 민주당 페이버러블한 결과가 민주당의 프렌들리한 결과가 꼭 나오는 그런 구도라고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해석은 조금 너무 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접근이시고요. 너무 좋은 접근이십니다. 저도 의견을 좀 네. 드려보면 말씀하신 대로 파월이 다른 역대 연준 의장 중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약합니다. 네, 네. 네,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경제학자도 아니고 네, 네. 다른 연준은행 총재들이 보이스가 이렇게 큰 경우가 없어요. 네. 자기 목소리를 다 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연준 이사들도 그렇네요. 자기 목소리를 다 내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목소리를 각자 어디 세미나 가서 네. 어디 언론 앞에서 목소리 크게 비컷 하면 절대 안 네. 된다 뭐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국면에 정치적으로 정말 작동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하고요. 물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이 7분이시잖아요. 한국은행 총재 포함해서. 그러면 7명 중에 1명은 좀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은 지금은 또 더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네, 금통위는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물론 12명이 결정한다고 치더라도 19명이 배석한 자리에서 그 한 명의 결정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라는 뭔가의 정보가 노출되는 한 네. 남원이 위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예. 그냥 탄핵 대상이죠. 네, 네. 미국 같은 네, 나라에. 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다 보면 끝도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긴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음모론적이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해석이 재미는 있습니다. 재밌죠.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재밌죠. 그게 혹시 얼마나 설명력이 있을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드는 생각이 다음 FOMC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FOMC가 미국 대선 다음 날입니다. 그렇죠. 네, 네.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고 11월 네. 7일에 FOMC가 맞아요. 있으니까 그때 FOMC에는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오고 대통령 당선자에 따라서 그 결정들이 또 어떻게 해석될지 아마 네.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나리오 중에 9월에 빅컷을 했고 네. 11월에 또 빅컷을 만약에 하면 대선 이후에 네. 빅컷을 네. 내리면 네. 그럼 정치적으로 해석됐던 것들은 다 사라지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근데 더 이상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네, 제가 네, 안 네, 하고요. 네. 그러면 저에게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네. 왜 빅컷을 했다고 네. 생각하느냐? 저도 이제 파월이 보고 있는 뷰랑 좀 비슷한데요. 고용 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냉각되고 있는 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강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욕조에 물을 받았는데 네. 물이 뜨거웠어요. 네. 3%대 초반의 네, 실업률이었으니까 네. 뜨거웠는데 점차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직도 따뜻해요. 네, 그렇죠. 자연 실업률을 밑돌아요. 네. 근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네. 앞으로 봤을 때 좀 차가워질 수도 있다. 그렇죠. 얼어붙을 수도 그렇죠. 있다. 생각하고 뜨거운 물을 성급하게 부은 것이다. 그렇죠. 라는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로 해석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오히려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냈거든요. 네. Great Confidence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썼죠. 맞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까지 해석했냐면 사실 21년 중반 전까지는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또 그밖에 선진국들이 다 디플레이션을 우려했었어요. 그렇죠. 네. 코로나 이후에. 그죠? 네. 코로나 이후 약 20년 중반부터 이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네, 생겼지. 네, 네. 코로나19 2020년까지는 19년에도 18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되는 네. 디플레이션을 우려했었거든요. 저는 빅컷을 안 하면 네. 아예 디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다. 아, 그렇게 멀리까지. 라는 네, 판단도 네, 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 지표를 받아들었지만 이 금리 인상은 쉽게 말하면 9월 FMC 회의면 8월 말에 발표된 7월 PCE만 본 거거든요. 네. PCE만 네. 봤을 때. 그러면 8월 말에 발표된 7월 PCE는 그것만 보고 금리를 비컷했다기보다는 향후의 물가 전망을 해봤을 때 네.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잖아요. 네, 네. 그걸 해봤을 때 24년 하반기 네. 또 25년 들어서는 2%를 밑돌 수 있다. 그래서 빅컷을 지금 안 하면 버스가 떠나버릴 수도 있다. 지금 적기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달려가야만 한다. 정류장까지. 저는 그런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했다. 확실히 전망 전문가시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긴 시기에서 보시는. 저는 그거 굉장히 생각 못 해봤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그렇게 봐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만 아니, 하지 저희 마시고. 너무 훈훈하면 이거 나중에 악플이 오히려 달릴 수가 있어요. 반문을 하죠. 걱정스럽습니다. 그럴 리가 걱정스럽습니다. 예, 어쨌든 아, 제가 할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반문할 예를 거 들어 있으면. 발문을 뭐 연주는 백밀러 보고 운전하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말씀을 딱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 어쨌든 공감의 토론도 네. 중요하거든요. 네. 반문의 토론도 좋지만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그러면 백미러 보고 운전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이제 5월 달인가 한국은행 컨퍼런스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컨퍼런스라서 외국 학자들이 많이 오는데 네. 뭐 미국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분들은 다 이제 미국 분들이시고 그러시죠. 아무래도 본인 나라의 통화 정책에 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몇 분한테 뭐라고 여쭤봤냐면 네네. 파월 잘해요? 파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예. 그랬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괜찮다. 그렇게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못하는 거 있지는 않다라는 네.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좀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강도가 조금 더 세신 분들이 있고 좀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파월이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다. 그래도 파월 의장은 굉장히 이쪽 업계에서 어쨌든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파월을 조금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폄하하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백미러까지는 아니고 네. 지금 뭐 운전하는데 윈도우 앞을 제대로 안 닦아놨다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뭐 왜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연준에 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안 가시는 데가 어디 있으세요 도대체? 가야죠. 네. 네, 근데 무슨 일정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네. 그 아마 인턴 근무하셨을 때의 그 연준 있죠. 네, 건물. 2011년입니다. 네. 그 건물 이제 도로 건너 맞은편에 네. 새로 짓고 있었어요. 제가 갔었을 때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 새로 이제 기억나. 새로 진 연준 건물이 있고 구 건물이 있는데 이 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다 근무하다가 네, 위원들이 맞아요. 파월도 네, 맞아요. 일단 신 건물로 또 잠깐 네. 와 있는 약간 우왕좌왕한 네, 상태였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직도 많은 국내 언론에서 뭐 금리 결정할 때 네. 그냥 백스크린으로 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보여주잖아. 연준 건물을. 그럼 되게 옛날 건물을 다 보여주죠. 옛날 건물 보여주죠. 거기 아무도 없는데. 거기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맞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TMI지만 그 두 건물은 지하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연결돼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습니다. 지나다니다가 앨런 그린스판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네, 어쨌든 멋있습니다. 저는 그린스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하신 좋아합니다. 게 되게 예, 진심이 너무. 느껴지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이 많이 좀 체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정도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를 보는 거죠. 저도 부족하게 볼 때가 많이 있겠지만